차교수와 고전익기 시간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읽고 있죠. 지금 1장 현상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전기력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맥스웰 시대의 전자기학은 물질 구조를 모르고서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밖에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측정 장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기력을 측정할 때는 어떤 장치들을 이용했냐면 당시에 이런 거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팔저울을 이용했습니다. 양팔저울 우리 잘 알죠? 양쪽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그 두 개가 평형을 이루면 양쪽의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양팔저울입니다. 그리고 또 정밀한 힘을 측정하는데 무엇이 이용이 됐냐면 토션 밸런스, 비틀림 저울이 이용이 됐습니다. 이 비틀림 저울은 여기에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을 이렇게 꼬는 정도의 힘을 측정해 가지고 그 힘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양팔 저울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전기력 힘을 측정했느냐? 먼저 어떻게 했냐면 양팔 저울의 한쪽 팔에 아직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매답니다. 지금 전하를 띄지 않은 그런 물체를 이제 매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양팔 저울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다른 쪽 팔에 추를 매답니다. 그러면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무게가 그 추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물체를 대전을 시킵니다. 한쪽 팔에 매단 물체 아래 정해진 거리에 다른 물체를 놓고서 두 물체에다가 두 물체가 전하를 띄게 하면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도 작용할 수가 있고 서로 미는 힘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팔 저울이 평형 위치에 있다가 이제 기울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양팔 저울이 다시 평형을 이루도록 추를 추가하거나 삭감하면은 그 전기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지 서로 밀어내는 힘인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양팔 저울을 이용을 해서 전기력을 처음으로 측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노우 해디스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선박용 필요침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윌리엄 톰슨은 켈빈경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연력학에 큰 기여를 했고 전자기학에도 큰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온도 0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양팔 저울을 이용을 해서 전기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틀림 저울은 어떻게 되느냐? The torsion balance was devised by Mitchell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force of gravitation between small bodies and was used by Cavendish for this purpose. 이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물체 사이의 만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틀림 저울을 고안했는데 캐번디시가 그 목적으로 그 저울을 사용했다. 여기서 작은 물체 사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물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물체입니다. 아주 큰 바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만유인력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큰 물체는 어떤 거냐? 지구하고 태양 사이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지구하고 물체 사이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을 측정하는데 이 비틀림 저울, 토션 밸런스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장치를 이제 고안을 했는데 캐번디시가 그 목적으로 이 저울을 사용해서 사실은 만유인력을 측정해가지고 만유인력 상수를 캐번디시가 처음으로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두 물체 사이의 만유력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 힘은 정말 작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비틀림 저울의 이 줄에다가 거울을 매달고 거울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 그때 그 거울에다가 빛을 쏠릴 것 같으면 그 빛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조금 같더라도 멀리서는 그 빛이 조금 많이 같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한 힘도 측정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쿨롬, working independently of these philosophers, reinvented it, thoroughly studied its action, and successfully applied it to discover the laws of electric and magnetic forces.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쿨롱은 미첼과 캐번디시와는 무관하게 연구하다가 쿨롱이 비틀림저울을 다시 발견한 것이죠. 재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미첼이 발견한 걸 이용했다기보다는 혼자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틀림저울의 동작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저울을 이용해서 전기력에 대한 법칙, 또 자기력에 대한 법칙을 찾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쿨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And torsion balance was ever since then used in all researches where small forces have to be measured.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작은 힘을 측정해야 하는 모든 연구에서 이 비틀림 저울이 항상 이용이 됐다. 19세기까지 아주 미세한 힘의 측정은 이 비틀림 저울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전된 두 물체 사이의 전기력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이 나올 때 당시 이때는 어떤 거냐면 아직 이 전자기학을 전혀 전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모르고서 이 전자기학을 발달시켜 온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양팔 저울이나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두 대전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물체가 그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물체는 고정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물체의 대전된 전하량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하의 임시 단위를 정하고 그 각 물체는 그 임시 단위로 그 임시 단위의 2배와 여기 2는 지금 이제 어떤 문자죠. 2 프라임배로 대전돼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처음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시로 일단 단위를 하나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 단위를 내가 하나 정했다고 생각하고 그 임시 단위의 물체에 있는 전하가 그 임시 단위의 몇 배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두 물체는 서로 상대 물체를 그 임시 단위의 곱에 비례한 힘으로 밀어낸다. 같은 전하일 때는 서로 밀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단위가 이제 각각의 임시 단위로 밀어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2배씩 있는 두 배의 임시 단위로 대전된 물체는 4배의 힘으로 밀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임시 단위 를 곱한 것에 비례한 힘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반대면 우리가 그 부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유리와 같은 같이 대전된 전하고 호박과 같이 대전된 전하가 두 개가 서로 반대 부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음수라면 반대 부호라면 전하가 반대 부호라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음수면 다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고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잡아다니는 힘인데 이때 그 힘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잘 아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거리를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전기력을 본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거리에 따른 전기력의 변화를 한다면 자 고정된 거리에서 전기 법칙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전된 전하가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리만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리에 놓인 두 물체를 볼 때 먼저 어떻게 가정하냐면 한 단위의 거리만큼 떨어진 두 물체 여기도 이제 거리는 이제 단위가 있으니까 그 한 단위는 얼마인지 이제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단위 거리만큼 떨어진 두 물체에 한 단위 전하가 대전되면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F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한 단위의 전하가 대전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이건 거리가 R이라고 하는 건 단위 거리의 R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기력은 그 거리가 한 단위일 때에 비해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한 단위일 때 그 힘이 F라면 거리가 R배만큼 더 커지면 R 제곱으로 나눈 것만 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이제 전하까지 얘기하면 두 물체의 전하가 하나는 2고 하나는 2'이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때의 거리는 여기다가 그 전하의 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F2' R-2승. 이건 F2' 나누기 R 제곱 이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도달하는데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의 단위를 정할 그런 차례가 왔습니다. 그 이제 맥스웰 시대에 얘기한 전하의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전 단위라고 하는데 electrostatic unit이라고 하는데 we have hitherto used the wholly arbitrary standard for our unit of electricity, namely the electrification of a certain piece of glass as it happened to be electrified at the commencement of our experiment. 자,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우리는 전하의 단위로 완벽히 임의로 정한 표준을 사용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적당하게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실험을 시작할 때 우연히 어떤 전하를 띠게 된 한 조각의 유리가 있다면 그 유리에 있는 전하, 그걸 표준으로 다시 말하면 한 단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전기력의 법칙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 전기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하의 단위를 이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we are now able to select a unit on a definite principle, and in order that this unit may belong to a general system, we define it so that F may be unity.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확실한 원리에 근거해서 단위를 고를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이 단위가 일반적인 단위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른 단위계,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F를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1로 만들어야지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스웰 때 정전 단위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the electrostatic unit of electricity, 이게 이제 단위의 이름입니다. The electrostatic unit of electricity is that quantity of positive electricity which, when placed at a unit distance from an equal quantity, repels it with unit force. 그래서 아까 구한 쿨롬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전하의 단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의 정전 단위는 the electrostatic unit of electricity를 번역하면 전하의 정전 단위가 되겠어요. 전하의 정전 단위는 뭐냐면 같은 양의 단위인데 그 같은 양의 단위가 단위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서로 밀치는 힘의 단위일 때, 그때를 양전하의 양을 단위 전하라,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정전단위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 전기력 법칙, 아까 그 쿨롱 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통 우리 이런 법칙이 있으면 무엇에 비례한다, 아까 우리 어떻게 씁니까?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전하의 단위를 정할 것 같으면 그 비례상수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의 단위를 여기서 2하고 2'이 각각 단위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단위 거리면, 그러면 저 힘도 단위 힘이다. 그러면 이제 비례상수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했을 때 그럼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차원 분석 배웠죠. 각각의 물리량은 모두 다 차원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 양변의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가 차원 분석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을 구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 길이의 차원이 뭔지, 그 다음에 힘의 차원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전하의 차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단위가 대표하는 양의 차원
차원을 구할 것 같으면, 자, 요 숫자들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쿨롬 법칙이죠. 숫자들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이제 힘의 단위하고 전하의 정전 단위하고 이제 거리의 단위로 표현할 것 같으면, 그 표현한 양이 F이고 E이고 E'이고 R일 것 같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원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차원 분석은 요 각 양들의 차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원을 나타내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꺾은 가로로 차원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하가 두 번 곱했으니까 전하의 제곱의 단위를 그 다음에 거리의 마이너스 2승의 단위가 아니라 차원이죠. 차원으로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힘의 차원은 어떻게 하냐면, 그 차원을 알 수 있는 건 어떤 식을 하나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F는 MA를 이용할 것 같으면 힘의 차원은 MA니까 이 질량의 단위 곱하기 가속도의 차원은 뭐냐면, 가속도란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니까 길이의 차원 나누기 시간의 차원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의 차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의 차원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Q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Q의 차원은 여기 제곱이니까 힘의 차원의 2분의 1승에다가 요 L의 마이너스 2승을 저쪽으로 곱하면 L의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힘의 차원의 2분의 1승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질량의 2분의 1 차원, 길이의 2분의 1 차원, 그 다음에 시간의 마이너스 1 차원을 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의 2분의 3 차원, 길이 차원의 2분의 3승, 시간 차원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질량 차원의 2분의 1승이 되게 전하의 차원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하의 차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와 시간과 질량의 차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모든 물리량에는 기본 물리량이 있고, 그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하고, 그 기본 물리량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걸 유도 물리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했죠. 그래서 잠깐 복습할 것 같으면, 기본 단위는 기본 물리량의 단위고, 유도 단위는 유도 물리량의 단위인데, 기본 단위가 전부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 물리량 단위 기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SI 단위로 우리가 했습니다. 먼저 역학에서 나오는 3가지 기본 물리량, 그게 길이하고, 길이에서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하고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초 그랬었죠. 근데 전자기학이 들어오면서 기본 단위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본 단위가 뭐였냐면 전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력학이 들어오면서 온도의 단위를 하나 도입했고, 그 다음에 광학이 들어오면서 광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화학이 들어오면서 물질의 양을 이렇게 도입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전하의 단위가 길이, 질량, 시간의 전하의 차원을 길이, 질량, 시간의 차원으로 표시했는데, 오늘날 기본 단위에는 전자기학의 요 전류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이 단위들은 전부 국제 단위, SI 유닛을 국제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기본 단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공부했습니까? 전하부터 공부했죠. 사실은 여기 기본 단위의 전류를 표현한 건 실제로 이런 물리량의 측정이 가장 먼저 된 것이 전류였기 때문에 전류 단위를 기본 단위로 집어넣고, 오히려 전하의 단위가 전류의 단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볼 것 같으면 이 전하의 단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는 전하의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The electrostatic unit of electricity라고 했죠. 이걸 간단하게 단위를 표시하는 명칭이 ES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SI 단위계에서는 전하의 단위를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쿨롬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이 쿨롬을 이제 말로 부를 때는 쿨롬, 그리고 이 쿨롬은 사람 이름이니까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이제 프랑스어로 쿨롱 그러고, 그다음에 이 단위 쿨롬을 그대로 쓸 때, 우리가 단위를 쓸 때 이 기호를 쓸 때는 그냥 대문자 C로 씁니다. SI 단위계에서 사람 이름을 단위로 이용하는 게 많은데, 사람 이름을 단위로 했을 때는 항상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 이름을 다 쓸 때는 저 소문자로 C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쿨롱을 다 쿨롱으로 쓴다면 소문자 쿨롱이 되겠어요. 그리고 단위는 대문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국제 단위계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한 전하량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이렇게 정의한 것이고, 오늘날의 SI 단위계로 이제 쿨롱 이렇게 한 건 무엇으로 사실은 정의되냐면, 오늘은 이제 미시적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전하 하나의 전하량이 가장 기본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쿨롱이란 전자가 가진 전자 하나의 전자 몇 개의 전하가 1쿨롱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전하의 단위 쿨롱을 정의할 때 맨 처음에는 1암페어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한 전하량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근데 가우시안 단위계도 있습니다. 이 국제 단위계는 MKS 단위계를 기반으로 했다면, 가우시안 단위계는 CGS 단위계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때 전하의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탯쿨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호는 스탯쿨롬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엇과 같았냐면, 이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에서 나오는 ESU하고 똑같은데, 단 단위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 힘의 단위를 다인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cm 거리의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이 1다인인 전하량을 1ESU다. 또는 1CGS ESU다. 또는 1스탯C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된 두 전하의 단위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전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국제 단위계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씁니까? 쿨롱 법칙이 F는 하고 옆에 개수가 1이 아니죠. 1이 아니고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 해서 R 제곱분의 Q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이 이제 숫자도 되지만 단위도 갖고 있는 양입니다. 이게 어떤 단위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숫자, 상수값이, 그리고 이게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이라는 그런 단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요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쿨롱 제곱하고 미터 제곱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딱 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 Q는 차원이 Q인, 쿨롱인, 그런 단위라고 한다면, 가우시안 단위계에서는 우리 대학원이나 이런 학문에서 하는 쿨롱 법칙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앞에서 한 스테이 쿨롱을 정의한 이 앞에 이 비례상수가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Q는 어떤 Q냐면, F가 다인이고 R이 센티미터일 때, 그때 요 Q가 1CGS ESU인 그런 전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 단위계의 쿨롱과 가우시안 단위계의 스탯 쿨롱 사이를 변환시킬 때는, 이건 마치 1m가 100cm다라고 항상 숫자만 대입하면, 미터의 차원이나 센티미터의 차원은 똑같죠. 그래 숫자 차이만 있는 거죠. 그거하고 이 전하의 단위의 이제 변화는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하의 단위를 SI 단위계에서 가우시안 단위계로 바꾼다든가 할 때는 이때 좀 주의를 해야지 되고, 그때 무엇을 주의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시간 전기력에 대한 내용은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